사설시조 모음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과 똑같이 단어 표현법 내용 이런 식으로 색깔 다르게 필기할 거고요. 좋아요까지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설시조의 개념 먼저 보시고 넘어갈게요. 사설시조의 문학사적 의의를 같이 볼 건데요. 조선 후기에 산문정신과 서민의식이 성장을 하면서 사설시조가 등장을 했습니다. 사설시조는요, 기존의 평시조와는 다르게 파격적인 형식에다가 담았어요. 특히 어디가 길어졌었죠? 맞습니다. 가운데인 중장이 길어진 경우가 많고요. 파격적인 형식의 서민들의 진솔한 삶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사설시조입니다. 사설시조의 주요 작자층은 가객, 중인, 서민층 등이 있었고요. 사대부들이 즐겨 창작했던 평시조와는 다르게 사설시조에서는 그들의 현실적인 삶에서 발생하는 다채로운 문제들을 주로 다루었습니다. 표현 면에서도요, 기존에 좀 많이 쓰던 비유나 이런 것들에서 좀 탈피를 해서 실생활의 소재들을 동원을 해서 비유를 하고요. 그리고 진솔한 감정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한 모습들이 보이는 갈래입니다. 자, 사설시조에는 이런 언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일상적인 생활어들을 많이 사용했어요. 양반층이 뭐 관념적인 것, 추상적인 것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다면 사설시조에서는 생활어, 우리가 많이 쓰는 말들을 많이 구사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을 소재로 많이 얘기를 했고요. 양반의 평시조가 유교적인 이념, 충성, 절개 이런 것들을 다뤘다면 우리 사설시조는 시정의 현실적인 삶을 노래했습니다. 시정이 뭐냐면요. 요거는 그 저잣거리 할 때 그 시자고요. 요건 우물 정자예요. 우물 근처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라고 해서요. 인가가 모인 곳, 번화가 같은 말을 시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다스럽습니다. 양반 문화가 절제된 그 형식 속에 딱 맞춰서 얘기해야 되는 것에 반해서 사설시조는 시정생활의 건강함과 발랄함이 해학적으로 그리고 수다스럽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솔직하다라는 특성이 있어요. 양반 문화에 나타난 나의 허례허식이 중요하고 나의 그런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것이 눈에 잘 띄지 않고요.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우리 풍자와 해악의 개념에 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해요. 우리 사설시조에서는요, 나의 삶이 애달프다를 해학적으로 드러내기도 하고요. 그 지배계층이 너무 별로다, 비판한다 라는 내용을 풍자를 통해서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한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풍자는요, 폭로하는 웃음이에요. 부정과 비판의식을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어떤 것을 비꼬는 공격적인 웃음을 우리는 풍자라고 합니다. 자, 해악은요. 고통, 갈등을요.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걸 해악이라고 해요. 뭔가 힘든 것들을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걸 해악이라고 하고요. 주로 대상에 대한 호감과 연민을 느끼게 하는 웃음과 익살이 들어있는 걸 해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비꼬고 공격적이다 하면 풍자고요. 그냥 웃기다 하면 해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도 한번 볼게요. 자, 평시조의 특징이에요. 요거는 평시조의 특징은 3장육구 45자 내외고 사음복 4개의 덩어리로 끊어 있고 3글자 4글자 4글자 4글자가 기본 운율로 음수율로 자리 잡고 있었다고 했죠.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당연히 한두 음절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평시조의 중요한 형식상의 특징이죠. 종장의 첫 음보는 3음절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줄의 첫 번째 단위는요. 3글자로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끊어있는 단위는 5글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뒤에도 있죠. 원래는 3글자, 5글자, 4글자, 3글자가 기본 운율인데요. 얘는 무조건 고정이고요. 뒤에 두 번째 음보는 5글자 이상, 요 뒤에 친구들은 뭐 한두 음절 정도는 늘거나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게 평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이고요. 여기에서 종장의 첫 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 중에 2구 이상이 자유롭게 길어진 시조를 우리는 사설시조라고 합니다. 특히나 중장이 길어진 경우가 많죠.
자, 사설시조는 이런 형식상의 특징을 가졌고요. 시조의 향유 계층도 점차 확대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시조는요, 우리 고려 말엽쯤에 발생을 했고요. 조선시대 때 융성했습니다. 왕조 교체기,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바뀔 때에는요, 유교적인 충의 사상을 바탕으로 우국절이, 나라를 걱정하고 나의 충성심을 드러내고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겼었고요. 그 뒤로는 자연을 해천하거나 유교윤리를 퍼뜨리거나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는 사대부와 가까이 지내던 기녀들도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해서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다룬 기녀시조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조선 마렵으로 오면요, 서민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평민들이 주체로 해서 지배층에 대한 풍자와 해악을 담은 작품들이 창작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사설시조이죠. 자, 우리 그러면 사설시조 두 작품을 같이 볼 건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개를 열하문이나 기르되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요, 임을 기다리는 심정을 개를 소재로 한 일상어를 통해서 소박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한 사설 시조고요. 임이 오기를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이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미움으로 변하였는데 그 미움을 개한테 전가를 시켜서 표현하는 작품입니다. 개가 짖기 때문에 임이 오지 않는다라는 발상을 통해서 임을 엄청나게 열심히 아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는 여인의 마음을 사실적이면서도 익살적으로 표현한 작품이죠.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개를 열하문이나 기로되 요 개같이 얄밉겠느냐. 자, 화자의 마음을 직설적으로 표현합니다. 너 얄미워 라고 개한테 직설적으로 표현을 하고요. 여기서는 서리법을 사용을 했죠. 이 개처럼 얄미우랴. 얘 얄미운 걸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얘 얄미워 라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서리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미운님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미운임이 오면은요, 꼬리를, 요거 꼬라고 읽는 거 아시죠? 꼬리를 회회 휘저으면서 뛰었다가 내리뛰었다가 반가워서 맞이를 한대요. 자, 고운님 오면은 뒷발 버덩버덩 무르락 나르락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내가 사랑하는 님, 고운님이 오면은요, 뒷발을 버둥거리면서 물러났다가 앞으로 나아갔다가 캉캉 짖으면서 돌아가게 한대요. 자, 여기에서 회회, 나 버덩버덩 무르락 나르락 캉캉 이런 음성상징어가 활용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요, 얄미운 개의 행동을 과장되면서도 해학적으로 묘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보시면요, 미운님이 왔을 때 뭐 회회치고 띠락 나리띠락 이렇게 하면서 좀 과장되게 표현을 하고요. 버동버동 무르락 나르락 캉캉 이런 것도 과장되면서도 조금 더 재밌게 표현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개가 얄미운 이유는 뭐예요? 미운님이 왔을 때는 이 강아지가 캉캉 짖어서 쫓아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겠죠. 요 시의 화자는 미운님이 오면 쫓아내고 고운님이 오면 반겨서 들여보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그걸 반대로 하죠, 강아지가. 미운님이 오면 반겨서 들어오게 하고 고운님이 오면 짖어서 쫓아내게 하니까 이 개가 나의 생각과 반대로 행동을 하니까 얄밉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신밥이 그릇그릇 난들 넣어 먹일 줄이 이시랴. 여기서도 서리법 사용했고요. 강아지들한테 옛날에는 신밥을 많이 줬어요. 그 신밥이 그릇그릇 쌓인다고 해도 너한테는 주지 않겠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마무리가 되네요. 자, 옆에 내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에 대한 화자의 태도부터 한번 볼게요. 미운님이 올 때는요, 이렇게 반기고요. 고운님이 올 때는 돌아가게 합니다. 임이 오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화자는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한테 전가했습니다. 원래는 지금 임을 원망하는 거예요. 임이 오지 않네, 임이 나한테 오지 않아 하면서 임을 원망하는 것인데 그 원망을 개에게 전가한 듯이 표현을 합니다. 개를 대신해서 얄밉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표현 방식이 우리가 배웠던 작품들 중에서도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서경별곡과 유사한 표현 방식이죠. 서경별곡에서는요, 임에 대한 원망, 떠나는 임에 대한 원망을요, 사공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사공한테 원망을 퍼부음으로써 임에 대한 원망을 이렇게 돌려서 표현을 하고 있었는데요. 서경별곡에서는요, 임에 대한 원망을 사공에게 전가해서 표현을 했고요.
요 개를 여라문이나 기르되에서는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해서 표현했다라는 유사한 표현 방식이 사용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갈등의 이중성 또 한번 봅시다. 이 작품의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요, 화자와 개 사이의 갈등이에요. 너 얄미워 라고 얘기하면서 갈등을 표현을 하고 있고요. 화자는 미운님은 반기고 고운님은 내쫓는 개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드러내서 표면적으로는 그 둘이 갈등하는 것처럼 보이나 화자가 실질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이면에 숨어있는 임과의 갈등입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임을 원망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 작품에서는 표면적인 갈등과 이면적인 갈등의 이중적인 구조가 드러난다라고 조금 어렵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겠네요. 자, 핵심 정리하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갈래는 사설시조고요. 성격을 보시면 연정가입니다. 그리워할 연자의 정정자죠. 그리워하는 정을 담은 노래를 연정가라고 합니다. 해학적이라는 것도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고요. 제재는 얄미운 개고요. 주제는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자, 특징적인 것은 임에 대한 원망을 개에게 전가해서 웃음을 자아냈다라는 거, 그리고 의성어 의태어를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얄미운 개가 하는 행동을 해학적,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거. 그리고 일정 부분에서는 과장적인 모습도 드러난다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고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시험하니 며느라기 나빠는요, 시험 범위엔 들어가지 않고요. 요 필기된 내용은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습니다. 요거 혹시 보고 싶으신 분 계시면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그러면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댁들의 동난지사오라는 작품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재밌는 작품인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시정의 상거래 장면을 해학적인 어조로 표현한 작품이에요. 여기서 개젖장수, 개젖을 파는 장수가 나오는데요. 요 개젖장수는 아마도 학자들을 비유한 것일 거예요. 개젖장수로 비유된 학자의 현학적인 태도를 꼬집는 풍자가 돋보이는 사설시조입니다. 자, 현학적은요, 자랑할 현자의 학문, 학식, 학자예요. 학식을 자랑하는 듯한 태도를 현학적이라고 합니다. 일부러 어려운 말 쓰고 좀 더 있어 보이는 말 쓰고 이런 것들을 현학적인 태도라고 얘기를 해요.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댁들의 동난지이사오. 댁들은 사람들이라는 뜻이고요. 사람들아, 동난지이를 사라, 동난젖을 사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는 누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장수가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장수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요 뒷부분은 시장에 있는 사람들, 요 댁들이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요 댁들, 사람들이 저 장사야, 너 황화 그 무엇이라 외는다 사자라고 얘기하네요. 자, 너 장사야, 너가 파는 물건이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냐, 내가 그걸 사고자 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장사와 사람들 간의 대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뒷부분에서 사람들이 장수한테 되물어봐요. 뭘 파는 거야? 다시 말해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개젖장수가 이걸 사라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을 파는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이 개젖장수에게 되묻고 있는 장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서. 자, 밑으로 한번 쭉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다시 장수가 얘기를 합니다. 뭘 파는지 다시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장수한테 너 뭐 판다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장수가 다시 얘기를 합니다. 장수가 대답을 하는데 나 이거 팔아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어렵고 길게 얘기를 합니다. 외골내육 양목이 상천이래요. 외골내육 바깥, 외, 뼈, 골, 안, 내, 고기 육자네요. 밖에는 딱딱하고요. 속에는 살이 있다는 얘기죠. 갑각류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각류라는 말을 외골내육이라고 뭔가 사자성어처럼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목이 상천, 양목, 양쪽 눈이, 눈목자죠. 양쪽 눈이 상천이래요. 하늘을 향해 올라가 있다. 두 눈은 위로 솟아 있고요. 그냥 요 개가 있으면 눈이 원래 이렇게 달려있죠. 이렇게 양눈이 위를 향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전행후행, 앞뒤로 가는 모양이죠. 앞뒤로 가는 모양의 소, 아리 8쪽, 대, 아리 2족이래요.
아리는 다리라는 뜻이고요. 작은 다리가 이렇게 8개가 있고 큰 다리가 2개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개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외골 내역 양모기 상천 전행 호행 소아리 8쪽 소아리 8쪽 대아리 2쪽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스무고개 하듯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청장 아스스카는 동난지 사오. 자, 청장은요, 그 개의 뱃속에 들어있는 푸른 빛깔의 장을 얘기를 합니다. 그 푸른 빛깔의 장이 아스스카는 동난지를 사래요. 자, 아스스. 여기에 아삭아삭이라는 뜻입니다. 아삭아삭 뭔가 맛있게 씹히는 그 동난젓을 사라 라고 장수가 말을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기서 아스슥이라는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부분에서 장수가 얘기를 할 때 한자어를 과하게 사용한다라는 느낌을 받으셨죠. 이렇게 과한 한자어를 사용하는 인물을 등장을 시킴으로써 현학적인 태도를 풍자하고자 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서는 다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요. 장사야,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젖이라 하렴은. 장수야, 너 거북하게 말하지 말고 그냥 개젖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라 라고 비판하면서 웃음을 자아내는 부분인 거예요. 개젖 장수가 어렵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익살맞게 꼬집어서 풍자하고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개젖 장수가 개를 앞에다가 두고 파는데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거북하게 얘기하지 말고 개젖이라고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작품인 거죠. 자, 작품의 전개 방식 한번 볼게요. 시정의 상거래 장면, 그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의 상거래 장면이 서민적인 생활 용어로 익살스럽게 표현된 작품입니다. 순전히 대화 형식,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만 엮여있는 것이 특징이고요. 중장에서 장사꾼이 한자어휘를 동원해서 개를 장황하게 묘사한 대목은 다분히 풍자적이고요. 아스스카는 그런 감각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현실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종장에서는 쉬운 우리말을 두고서 거북하게 한자어휘로 막 얘기하는 걸 그러한 태도를 현학적인 태도를 익사에 맞게 꼬집어서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개젖장수는 개를 한자로 장황하게 묘사하는 현학적인 태도를 보여줬고요. 사람들이 그 댁들이 거북이 외지 말고 개젖이라 하렴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개젖 장수에 대해서 빈정거리고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줘서 풍자적인 작품이 완성이 되었죠. 핵심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래 하나 사절시조고요. 성격은 해학적 풍자적, 제재는 개젖의 거래 장면이고요. 주제는 현학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은요. 도노법, 의성어, 대화체를 사용해서 생동감을 유발을 했고요. 여기서의 도노법은 이름을 불러서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표현법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디 있어요? 댁들의, 장사야 이런 것들이 도노법이 되겠죠. 의성어는 아스슥 이런 것들이 의성어로 등장을 했고요. 대화체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장수와 사람들의 대화체,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을 해서 작품이 전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사설시조 모음까지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